그 내후외환의 중국 경제가 불러올 산업 지각 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3기 출범을 전후해서 부의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공동부유, 그리고 국영기업이 약진하고 민간기업이 쇠퇴하는 국진민퇴, 그리고 신사회주의 등의 구호 아래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기업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에서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술 혁신이나 수출, 세수, 신규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 부문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고강도 제재가 이어지면서 이런 민간 기업들의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지난 8월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업체인 그 컨트리 가든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있었고 아직도 좀 많은 리스크가 남아 있죠. 이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부실이 지방 정부랑 금융권의 문제로 확산되면서 시장 환경이 불안정한 점도 중국 경제를 주저앉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부 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수출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공급망 분절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2021년 12월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중국의 수출을 그 권위주의, 그러니까 전체주의, 독재 등을 표방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랑 그 G7 국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증가율을 표시한 것인데요. G7으로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 권위주의 국가로는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 수출 물량에서 이 G7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체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 권위주의 국가 쪽으로는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이제 간첩 행위의 기준 그리고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할 때 그런 리스크가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같은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중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를 두고 그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을 겪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상황과 그 장기 불황 직전의 일본의 상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일본과 비슷한 것으로는 이제 미국의 경제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9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는 점, 또 인구 고령화 수준도 비슷한 편입니다. 이에 반해 이제 일본보다 나은 점들도 있는데요. 그 90년대 일본에 비해 자산 시장의 버블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금융 통제권이 있고 또 자본 시장이 폐쇄되어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구는 일본에 비해 한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기반한 이제 큰 내수 시장과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전기차와 같은 이런 분야의 강력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중국의 도시화 비율이 60%대인데 그 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기 때문에 노동자의 도시 이주에 따른 생산성 향상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일본보다 못한 더 어려운 점들도 있는데요. 가장 큰 건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중국의 1인당 GDP는 한 13,000달러 정도로 90년 일본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그 작년부터 중국의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인구 보너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일본이 불황을 겪은 시기는 세계화가 발달하던 시기였는데 이제는 보호무역주의라든가 공급망 블록화 등으로 인해서 세계화가 후퇴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했을 때 중국이 일본화 현상을 겪을 가능성은 낮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앞으로 2030년까지의 장기 성장률이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변화는 국내 산업 구조의 지각 변동을 야기할 전망입니다. 이 그림은 중국의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인데요. 왼쪽이 현재, 오른쪽이 이제 앞으로 미래이고
그 색깔 표시된 부분들이 주로 영향을 받는 산업들입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원료 조달이라든가 수출, 수입, 그리고 시장 경쟁 등에서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소재 부품 산업군, 디지털 제품, 운송 산업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고 특히 2차 전지나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업종의 위상을 크게 바꿔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주요 업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인데요. 현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변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2030년까지 그 중국의 내수 자동차 성장성이 이제 크게 둔화될 것이다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내에서 가파르게 전기차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내수 성장성 둔화로 인해서 이제 중국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시장을 떠나서 이제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세계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인도 쪽으로는 이제 접근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또한 중국의 가파른 EV 전환은 경쟁 구도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간 중국 시장을 주도해 왔던 기업들은 이제 그런 글로벌 전통 OEM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약화되고 비아디 같은 그런 중국계 OEM이 장악하면서 중국 내 주력 플레이어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비중이 높고 전기차 대응이 느린 독일계, 일본계 OEM들의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글로벌 전통 OEM의 외형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성공의 키는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된 미래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EV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2030년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 5곳을 대상으로 EV 경쟁력, 재무적 투자 여력,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회피 가능성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결과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이제 적극적인 EV 전환에 따른 양호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기업들보다 지정학적 갈등에 덜 노출되어 있어서 2030년에는 이제 글로벌 2위로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글로벌 1위가 도요타인데요. 한 10,000대 이상 1,000만 대 이상 팔았는데 도요타는 그 EV 대응이 느리고 중국 시장이 이제 위축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포트폴리오가 가장 잘 다변화되어 있고 또 재무적인 여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2030년 외형은 이제 다소 위축되겠습니다만 여전히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적극적인 EV 전환을 하고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게 이제 북미 노출도가 높고 중국은 낮고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2030년에는 이제 좀 더 높은 수준 2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2위인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시장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그 볼륨보다는 밸류를 중요시하는 그런 전략 변경으로 인해 3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석유화학 부분입니다. 석유화학은 지난 20년간 국내 수출 탑5를 책임졌던 그런 핵심 산업인데요. 이제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쪽 그래프 보시면은 이것은 글로벌 석유화학 생산 능력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중국의 생산 능력 점유율이 2020년에는 한 16% 정도에서 2030년에는 25% 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산이 늘어나면서 자급률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국 수요를 충당함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역내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중국의 변화는 한국에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는 중국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역내 그 외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추가적인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30년 한국의 석유화학 수출은 20년 전으로 회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경에는 이제 자급화를 넘어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의 석유화학 설비는 그 COTC
즉 크루드 오일 투 케미컬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나프타부터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을 뽑아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크루드 오일, 즉 원유로부터 석유화학 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이제 그런 쪽 설비를 주로 이제 갖춰 나가고 있는데, 이런 설비들이 규모의 경제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국내 기업들도 잘 인지를 하고 있고 타개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이나 SK, 롯데케미컬, 코론 같은 이런 석유화학 기업들은 그 한계에 직면한 범용 제품, 범용 사업을 정리하고 배터리 소재나 친환경 플라스틱 같은 이런 미래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차별화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는 세 번째 산업은 해운을 꼽았는데요. 중국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운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량, 즉 운송 수요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그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출입 수요랑 직결돼서 해상 물동량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서 2030년까지 중국의 장기 성장률이 이제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후퇴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글로벌 해상 운송 수요의 성장성도 함께 둔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향으로는 바로 운항거리의 축소인데요. 해운은 이제 운항 물량뿐만 아니라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하느냐가 이제 매출과 수익성에 직결되게 되는데, 지금 미중 갈등에 따른 교역 분절화로 운항거리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중국의 권역별 수출입 추이 중에서 북미 비중이 2018년에는 한 15% 정도였는데 올해는 12%대로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네, 근데 해운업 항로 중에서 이제 저희한테 좀 중요한 항로가 이제 태평양 항로인데 주로 부산이나 청도, 상하이 이런 쪽에서 이제 북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항로입니다. 근데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쪽 부분에 이제 교역이 둔화되면서 이 물동량이 하락하게 되면 이게 또 운임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국내 대형 컨테이너 선사의 경우 북미 노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북미 노선 운임 하락이 중장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국 이슈 살펴봤습니다.